안녕하세요. 은철사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박사로의 머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머리를 깎고 난 이후에 고릴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청하는데 많이 불편한 것이 있다면 양해를 바랍니다. 머리를 깎고 나니까 그래도 좀 시원하기는 하네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5강 강의로서 조선의 대외관계,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국가가 있으면 그 주변 국가였던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멀리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서로 교류를 했는데 어떻게 교류를 하고 그 와중에서 우리를 침략하는 의도, 외세를 우리가 어떻게 막았는지, 그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와중에 큰 전쟁이 두 가지가 터집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학교 때 배웠던 임진왜란과, 그 다음에 북쪽의 오랑캐 중에 여진족이라는 사람들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결국 우리를 침략하게 됩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이제 식량 부족 문제도 있는데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공격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두 가지의 전쟁을 정묘호란과 이제 병자호란 싸잡아서 오랑캐가 일으킨 전쟁이라고 해서 이 전쟁을 호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온 임진왜란, 그 다음에 여진족이 쳐들어온 호란을 싸잡아서 두 번에 걸친 큰 전쟁이다 해서 양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의 대외관계와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 일어났던 양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클래스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화요일이면은 이제 온라인 클래스 3학년이 종료가 되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가 진도 나가는 최종 강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7반에서 10반까지는 이제 강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반에서 6반까지는 강의가 이제 화요일 날 1시간 남아 있는데, 그 강의를 진도를 나가버리면 그 나머지 온라인 클래스를 듣지 않은 7, 8, 9, 10반, 4개 반 같은 경우에는 진도가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개학한 이후에 5월 13일 이후에 개학을 하게 되면 그 3학년 10개 반이 동시에 진도를 똑같이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한 결과 오늘까지만 온라인 클래스에서 진도를 나가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이 들어있는 1반에서 6반까지는 진도를 나가지 않고 온라인 클래스에서 그동안에 1강에서 5강까지 저랑 정리한 것 중에 교과서의 그림 자료나 도표 또는 그래프들이 이제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사진 자료를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보충 설명하는 식으로 온라인 클래스를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1반에서 6반을 대상으로 하지만 7반에서 10반 친구들도 그 강의를 듣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손해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보충 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라인 클래스가 종료된 이후에 이 강의는 다시 하지 않기 때문에 화요일 날 한국사가 듣지 않은 7, 8, 9, 10반도 가급적이면 요 강의를, 화요일 날 강의를 들어줬으면 합니다. 권장을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7, 8, 9, 10반도 화요일 날 시간이 난다면 온라인 클래스를 들어오거나, 또는 이 영상을 계속해서 이제 공개를 해 놓을 겁니다. 비록 이제 저작권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온라인 클래스 안에서의 수업이고 제가 뭐 이 영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공개로 해놨다가 그냥 여러분들 복습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공개를 해놓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이 항상 온라인 클래스에 올라와 있으니까 나중에라도 이 화요일 날 그림 보충 자료 강의를 필요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와서 강의를 들어주면 되고요. 그 대신에 1반부터 6반까지는 이제 화요일 날 정규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강의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편성을 하고 있고요. 13일 이후에 이제 10개 반이 이제 전부 다 개학을 했을 때 우리 학교 안에 있는 역사쌤이 총 4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3학년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저를 포함해서 3분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뵀던 소정원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박은민 선생님, 이 3분 선생님께서 요 10개 반을 나누어서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3분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같은 진도, 같은 시작점에서 개학한 이후에
이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오늘까지가 이제 진도가 마감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하나 있는 거는 그동안에 했던 수업들을 이제 보충하는 개념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자료들을 이제 설명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의 대외 관계부터 먼저 알아보고요. 요 와중에 일어났던 일본과의 전쟁이었던 임진왜란, 그 다음에 여진족과의 전쟁이었던 병자호란과 이제 정묘호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랑 간단히 지도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그래서 조선이었던 한반도의 지도와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의 지도를 간단하게 그려주시고, 명나라에다가 색깔로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파란 색깔로 명나라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을 빨간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빨간 색깔. 일본과 명나라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우리나라 조선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북쪽에 여진족이라는 유목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진, 명, 일본한테 둘러싸여 있었던 시기가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었던 거죠. 자, 이 조선이라는 국가가 이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대외 관계가. 자, 첫 번째, 중국이었던 이제 명나라와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를 알아볼 텐데,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오늘날로 따지면 최선진국이었어요. 문물도 가장 발달되어 있었고 군사력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던 국가가 이제 명나라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나라를 이제 섬기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가 왕한테 물건을 바치거나 인사를 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조공이라고 부르고, 자, 그렇게 인사를 하거나 물건을 바쳤을 때 그 왕이 너를 신하로 임명하겠다라고 임명하는 것을 책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우리의 왕으로, 그 다음에 그 명나라의 신하가 우리 조선이다 라는 것을 명나라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명나라를 찾아가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통신사. 통신사는 이제 일본이죠. 아니죠. 사신이죠. 사신을 꾸려서 명나라에 출발을 해서 명나라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조선이라는 국가는 명나라의 영원한 신하입니다.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의 앞선 문물, 선진 문물들 좀 가르쳐 주세요. 즉, 발달된 문화, 발달된 문물들을 받을 입장으로, 받을 목적으로 명나라와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던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꾸려서 명나라에 조공하러 떠나면 명나라는 그래, 아이고 이 귀여운 녀석들, 그래 너네 조선을 우리나라 신하로 임명해 주겠다 하면서 책봉을 내리는 조공과 책봉 관계가 바로 명나라와 조선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사신들과 일정량의 물건들, 우리나라의 뭐 특산물 등을 사신의 손에 쥐어주고 이제 명나라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조공을 하는 목적 자체가 명나라를 진짜로 섬기는 목적도 있지만 그 배후 세력에는 이제 명나라에 발달된 선진 문물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조공을 했다. 선진 문물들을 수용할 목적으로 명나라와 교류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효율적이고 실리적인 외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실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취하는 외교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니까 겉모습은 명나라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이제 명나라의 발달된 문물, 문화 등을 우리가 수용할 목적으로 외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명나라는 이제 아이고 귀여운 녀석들 하면서 책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명이 우리나라를 책봉을 해주고요. 명의 책봉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제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연호나 달력을 사용을 하는데, 이 연호 같은 경우에는 예를 쉽게 말해서 이제 나라의 별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때 당시 이제 중국처럼 강한 나라만 나라에다가 별명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황제가 임명이 됐으면은 그 황제 무슨 연호 몇 년 하면서 달력에다가 전부 다 그 해를 칭하는 별명을 붙이게 되는데, 이거는 중국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용하고 있었던 중국의 연호와 달력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 바로 이때 당시 조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공과 책봉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명나라를 섬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외교를 가리켜서 4대 외교라고 불러요. 우리가 명나라를 섬기는 입장이었고, 그 주변 국가였던 이제 여진하고 일본과 어떻게 대외 관계를 맺었는지 여진부터 한번 봅시다. 자,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북한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어떨까요? 날씨가 굉장히 춥겠죠. 오늘날 러시아 지역이다 보니까 농사가 명나라나 우리나라, 일본처럼 농사가 잘 되지 않았고 늘 식량난에 시달렸어요. 그 대신에 수렵활동에는 아주 능통했고 사냥이라든지 사냥을 잘 하려면 군사력도 강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군사력은 어느 정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빵빵하게 갖추고 있었던 민족이 여진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 고구려를 생각하면 돼요. 평야시대가 많이 없고 날씨가 춥고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주로 약탈 경제에 의존했던 것이 초기 고구려의 형태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진족도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우리나라의 국경선을 자주 침범하는 일이 잦았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 한반도 지역에 가장 높은 산이 바로 백두산인데, 이 백두산 물줄기에서 서해바다로 흘러가는 강을 압록강, 그 다음에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강을 두만강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진족이 배고프니까 계속 우리나라 국경선을 넘어와서 침략하고 약탈하는 일이 벌어지자 이 지역에다가 4개의 군대, 이 지역에다가 6개의 진을 설치해서 여진족을 소탕하고 방어를 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북쪽으로 더 북진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사군 육진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진족이 우리나라를 약탈했을 때 이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북쪽으로 압록강 지역의 사군을 최윤덕이라는 장군한테 설치를 하고 진출하도록 명령을 내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만강 유역에다가 김종서한테 육진을 설치해서 넘어오는 여진족을 방어하고 개척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군 육진까지 개척을 해서 영토가 넓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존에 여기에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 국민들이 없다 보니까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 영토에 살고 있어야 되는데 유지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떠한 정책을 펼치냐면 3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3인 정책은 말 그대로 백성들을 이사시키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남쪽의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무작위로 착출을 해서 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는 겁니다. 이 북쪽 지역으로. 이것을 3인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쪽에 있었던 세 지방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삼남지방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이 삼남지방에 거주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이제 3인 정책을 통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떠한 불만이 생기냐면, 물론 이주당한 사람들도 불만이 있겠지만 기존에 거기에서 원래 토착민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토착민들을 아예 그냥 지방관으로 임명을 시켜주는 제도를 도입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토관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토관제도와 이제 3인 정책을 통하여서 개척했던 이제 사군 육진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책을 펼쳤고요. 이 세종대왕 때 사군 육진을 개척함으로써 오늘날 한반도의 지도, 한반도의 지형이 이때부터 유지가 이제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남북한으로 이제 갈라져서 분열의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때부터 한반도의 지형이 명확하게 자리를 잡은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강하게만 나가진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우리나라 남한으로 귀순해서 오면은 우리가 따뜻하게 받아주고 집도 정부에서 주고 지원금도 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실히 정착할 수 있도록 귀순자를 보호하는 정책이 있는 것처럼 여진족이 우리나라로 귀순의 의사를 밝혀서 조선에 넘어왔을 때 얘네들을 야 꺼져 하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관직도 주고 또는 집도 하사해주고 토지도 하사해주는 정책을 조선에서는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가리켜서 동화정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화정책으로 넘어오는 여진족들을 이제 받아주는 정책을 펼쳤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역소도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만강 물줄기 끝에 경성이라는 도시와 이제 경원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두 도시에다가 이제 무역소를 설치를 해서 여진족과 조선 사이에서 서로 교류를 통해서 여진족의 불만을 조금 더 잠재워보자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진족은 이제 사냥감으로 이제 잡은 이제 고기라든지 또는 가죽이라든지 특산물들을 조선으로 가져오면은 조선에서 이제 곡식이나 농기구 같은 것으로 이제 물물교환식으로 바꿔서 여진족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무역소를 마련을 해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꼭 남녀 관계 같죠. 밀고 당기고 밀당을 여진족이랑 이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변 국가였던 일본과도 이제 밀당을 하게 됐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섬나라죠. 섬나라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에 있어서 해풍을 자주 받아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농업 기술력도 떨어지고 생산량도 지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일본 해적들이 우리나라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건너왔는데, 이 일본 해적들을 왜구라고 부르죠. 이 왜구의 베이스 캠프, 이 왜구의 아지트가 어디였냐면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 있는 대마도, 즉 쓰시마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쓰시마 섬이 왜구의 소굴인데, 거기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왜구가 우리나라를 약탈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자 우리나라 조선이 강하게 대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교류에서 강경책은 이제 왜구를 토벌했다. 자, 하도 침략을 하니까 이 왜구의 근거지를 아예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종무라는 장군이 군사력을 이끌고 이 대마도 지역을 정벌을 하게 됩니다. 대마도를 이제 다른 말로 쓰시마 섬이라고 부르는데, 이 쓰시마를 정벌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이 대마도 도주였던 사람한테 항복을 받고 결국에는 이 정벌이 성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왜구를 토벌하는 정책을 펼쳤고요. 자, 그 다음에 밀었으면 이제 당겨야겠죠. 회유책으로 대마도를 정벌하고 왜구를 소탕함과 동시에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 이제 단교, 즉 교역이 탁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통해서 선진 문화나 문물을 건네받은 입장이었는데, 그 교류가 끊기자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수시로 무역을 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구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의 항구만 개항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을 삼포라고 불러요. 삼포. 그래서 오늘날 부산지방을 이때 당시 이제 부산포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울산 지역을 연포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부산 옆에 진해가 있는데, 이 진해라는 도시를 옛날에는 이제 제포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부산포, 연포, 제포를 가르쳐서 삼포라고 부릅니다. 삼포를 개항을 해주고요. 이와 동시에 개해년에 새롭게 약속을 하고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것을 개해약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역량을 제한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는 수출품의 품목들을 수출량과 품목을 제한을 해둔 겁니다. 많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자, 그 다음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수 있는 입국자를 또 제한을 하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세 가지 항구, 삼포에서 거주하는 일본인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일본인의 숫자는 늘어나는데 우리는 무역량을 제한하고 입국자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일본인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든 겁니다. 삼포에 사는 일본인들이. 그래서 이 삼포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한테 요구를 하게 되어요. 무역량을 좀 늘려달라, 무역량을 증가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비해서 강하게 대처를 하게 됩니다. 조선은 이제 통제를 더욱더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포에 살고 있었던 일본인들이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이 삼포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이 외구의 지원을 받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삼포외란이라고 불러요. 이 삼포외란이 1510년에 발발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5년 뒤인 1555년에 을묘년에 한 번 더 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을묘외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삼포회란과 이제 을묘외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들을 이제 잠재우기는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진과 일본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이웃 국가들과 서로 교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웃 국가들과 서로 지내는 교류 방식을 가리켜서 교린 정책이라고 불러요. 이웃 국가와 친하게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반했던 이웃 국가들과의 정책을 가리켜서 교린 정책이라고 불렀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이때 당시 조선이 펼쳤던 대외 관계를 싸잡아서 명나라와의 사대 외교, 그 다음에 일본 여진과의 교린 정책을 싸잡아서 사대 교린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조선의 대외 관계 옆에다 가로치고 사대 교린 정책이라고 한 번 더 써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우리나라 조선이 주변 국가들과 어떻게 대외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러한 조선의 대외 관계를 바탕으로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게 되는데 1592년 임진년에 일본 외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전쟁을 가리켜서 임진왜란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왜 일어났는지 배경과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저랑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1592년에 터져서 1598년까지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었는데 그 임진왜란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배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임진왜란이 터졌던 연도가 1500년대 말이죠. 1500년대 말이기 때문에 16세기 말인데요. 이 16세기 말에 일본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임진왜란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때 일본의 상황과 우리나라 조선의 상황을 둘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세력들로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였습니다. 이걸 전국시대라고 부르는데 여러 세력으로 분열된 시기, 전국 시기를 하나로 통일했던 남자가 해성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권력자 밑에서 신하로 있다가 이 권력자가 죽음을 맞이해서 이 빈틈을 노려서 주변에 있었던 장군들, 이제 영주들, 다이묘라고 부르는데 주변에 있었던 일본 세력가들을 다 누르고 최고의 권력자로 일본을 통일했던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때 당시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시기가 16세기 말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흩어져 있었던 전국시대를 하나로 통일했던 시기가 16세기 말이었고 그 통일의 주인공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부분 힘이 센 영주들을 다 제압을 하고 자기가 권력자가 됐지만 여전히 일본 각 지역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만큼 힘이 센 권력자들, 다이묘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을 하면서 농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다이묘들의 토지를 전부 다 압수하는 정책을 펼쳐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권력자였던 다이묘들의 불만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면 또다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누군가가 공격을 할 거고 또다시 전국시대가 펼쳐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선을 일본 바깥으로 돌린 겁니다. 주변 국가를 보니까 명나라도 공부만 하는 것 같고 여진족은 오랑캐고 조선은 히말라야가 없거든. 오랫동안 평화 시대가 지속되어서 조선 군대가 형편없는 겁니다. 군역의 요역화에 대해서 배웠죠. 군대를 안 가고 대신 세금을 납부하고 군대를 빠지는 이러한 케이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 우리가 조선을 발판 삼아서 대륙, 명나라로 진출을 하자라는 것을 다이묘들한테 제시를 해서 너네가 전쟁에서 이기면 다 너네 땅으로 주겠다라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마치 서양 세계사에 있는 십자군 전쟁처럼 대륙으로 야망을 꿈꾼 것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어요. 자, 그래서 전국시대를 통일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륙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야망을 보였던 시기가 16세기 말이었다. 그 첫 번째 타깃이 됐던 국가가 이제 우리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니까 너네 나라가 우리 육지의 길 좀 빌려줘 라고 우리나라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은 전국시대를 통일했던 시기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삼포외변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을묘외변이 일어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삼포외란과 을묘외변이 터졌을 때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배를 타고 주로 침략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배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는 외국, 일본 해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시에 국가의 변두리, 해안가를 지키는 사령부라는 기구로서 비변사라는 임시기구를 이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제 삼포외란이나 을묘외변은 방어를 했지만, 비변사를 운영을 해서 방어를 했지만 군사력이 형편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약 200년 동안 조선 건국한 이후에 그렇다 할 큰 전쟁이 터지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 가면은 맨 노동력으로 일만 시키는 겁니다. 군사 훈련은 받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군역의 요역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군역의 요역화 현상으로 대신 다른 사람을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을 나 대신에 군대 입대를 시키는 것을 대납이라고 불러야 돼요. 대납이라든지, 아예 나는 군대를 입대하고 싶은데 군대에서 야, 너 입대하지 말고 그냥 나라에다가 군대에게 세금을 바쳐 라고 군 입대를 거부하고 세금만 거두어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지난 시간에 반군 수포제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대납이라든지 반군 수포의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시기가 16세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사력이 형편이 없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제 첫 번째 타겟으로 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길을 터주지 않자 결국에는 20만 명의 군사를 동원을 해서 우리나라 부산을 첫 번째로 급습을 하게 됩니다. 일본 군대가 배를 타고 우리나라를 왔는데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작전은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에요. 전쟁사에서 이 상륙을 하지 못하면은 그 나라는 전쟁에서 패할 정도로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이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은 이제 이때 긴장을 했죠. 상륙을 제대로 해야 우리가 조선을 누르고 명나라로 간다. 근데 부산을 급습을 했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는 겁니다. 이 상륙하는 일본군한테. 그래서 결국에는 부산에 이제 20만 대군이 9차례로 나누어서 이제 상륙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부산포가 공격을 받게 되었고요. 부산포에서 끝까지 저항을 했지만 결국에는 부산포가 삽시간에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개 과정으로 이제 부산포가 이제 함락이 되었다. 자, 부산포가 함락이 되고 이제 왕이 선조가, 이때 당시 왕이 선조였는데 왕이 살고 있는 한양으로 이제 점점점 북쪽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죠. 파죽지세로 올라왔는데 선조는 이 전쟁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피난을 가지 않았어요. 그가 믿었던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장군이었냐면 신립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신립이라는 장군은요, 조선시대의 명장으로 알려진 싸움꾼이었습니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던 장군 중에 하나가 바로 신립 장군이었고, 그 장군을 그때 당시 왕이었던 선조가 굳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신립 장군한테 방어선을 구축을 해서 더 이상 일본 군대가 한양까지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구축하게 했는데, 그 방어선의 기준이 되었던 도시가 바로 충주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충주에다가 방어선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충주를 지키고 있었던 신립 장군이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 싸우긴 했지만 일본 군대를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너무나 약해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명한 장군도 여기에 뼈를 못 줄인 겁니다. 그래서 충주 방어선이 결국에는 붕괴가 되었다. 안타깝게도 충주 방어선을 끝까지 지키던 이제 신립 장군이 패하는 소식을 선조가 듣게 돼요. 여기서 이제 선조가 이제 식겁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나 죽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장기라든지 서양의 장기인 체스에서 왕은 하나죠. 이 왕을 공격하기 전에 장군이라든지 체스메이트를 외쳐서 그 왕을 공격을 하면은
그 게임에서는 이제 지게 되는 거죠. 왕이 먹혀버리면. 자, 이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조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선조가 죽어버리면은 이제 국가 전체가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결국에는 전쟁에서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명의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2가지로 나눈다 해서 이것을 분조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충주 방어선이 붕괴가 되자 조선이 왕조를 2개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분조정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왕조를 2개로 분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정통 세자는 아니지만 선조와 후궁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광해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을 임진왜란 도중에 급하게 세자로 책봉을 해서 왕자로 세운 거죠. 그래서 선조 같은 경우에는 충주 방어선이 함락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북쪽에 있었던 이제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의주로 피난을 떠나면서 명나라에 원군을 요청을 하게 돼요. 원군, 우리나라를 좀 도와줘라.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패하게 되면 결국에는 너네 나라 중국, 명나라가 피해를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대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명나라에다가 원군, SOS를 요청을 한 거죠. 자, SOS를 요청하러 의주로 북쪽으로 선조가 피난을 했다면 그의 아들이었던 광해군은 한양에 남아서 더 이상 일본 군대가 북진하지 못하도록 방어선을 구축을 했다. 북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일본군과 목숨 바쳐서 싸운 사람이 바로 광해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조 정책을 펼침으로써 의주로 선조는 피난을 가고 광해군은 남아서 방어 노력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평양까지도 함락을 당해요. 일본 군대가 파죽지를 치고 올라가서. 근데 평양까지 치고 올라가다가 그 올라가는 속도가 잠깐 주춤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올라가는 속도가 주춤하게 되느냐면 바다에서 보급로를 차단시키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즉 수군의 활약이 있었고 그 수군의 활약의 중심에는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신이 형님이 바닷길에서 활약을 벌임으로써 얘네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계속 건너와서 계속 보급선이 도착을 해서 이제 물자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 보급로가 이순신 장군 때문에 딱 끊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계획은 20만 명의 군사를 9개의 그룹으로 편성을 해서 첫 번째 그룹이 먼저 부산포를 함락해서 계속 북진을 하면 나머지 그룹들이 순차적으로 보급선을 가지고 바다와 육지에서 이제 동시에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이제 이순신 때문에 좌절된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러한 계획을 바다와 육지에서 동시에 진출한다 해서 수륙 병진 작전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전이 이순신 때문에 좌절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수군의 활약이 있었다. 그리고 수군뿐만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비록 정규군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원입대해서 우리 고향은 일본으로부터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의로운 병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의로운 병사들을 가리켜서 의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다에서는 우리 순신이 형님이 활약을 했고 각 지역에서 의병들이 활약을 했다. 그래서 수군과 의병의 활약으로 인하여서 첫 번째 수군 같은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이 옥포 해전과 한산도 해전에서 크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크게 승리한 전쟁을 가리켜서 대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옥포 해전과 한산도 대첩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일본의 보급로를 차단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의병들이 각 지역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절을 지키는 승려라든지 그 다음에 전직 관료, 그 다음에 각 지방에서 과거 시험을 공부하기 위해서 서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각 지방의 살인들이 의병으로 뛰어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이제 목숨 바쳐서 싸운 겁니다. 자, 이렇게 수군과 의병의 활약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드디어 우리가 SOS를 요청했던 중국 군대, 명나라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우리나라 조선 군대와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반격에 나서게 되는데 이 연합군을 조명연합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의 반격이 있었다.
그래서 북쪽에서 먼저 빼앗겼던 평양을 다시 되찾게 되어요. 평양을 탈환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권율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부대가 행주산성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행주대첩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진주대첩을 큰 승리로 겪게 되면서 결국에는 휴전협정을 맺게 돼요. 이 휴전협정을 전쟁이 일어났던 1년 뒤인 1393년에 휴전협정을 맺게 되는데, 진짜 웃긴 게 우리나라는 명나라를 섬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나라가 우리나라의 의사, 조선의 의사를 묻지 않고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휴전협정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더 웃긴 건 이때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와 명나라한테 주장한 것이 뭐냐면요, 너네가 전쟁을 그만하고 싶지? 그러면 조선의 8도 중에 4개의 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일부 지역,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을 우리 일본 영토로 인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요, 명나라한테 공여를 보내라, 인지를 보내라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와 조선 입장에서는 이제 기가 차는 거죠. 이건 너무 에바다, 너무 오버다, 너무 에바 참치다, 이거는 정말 들어줄 수 없다. 그래서 이 휴전협정이요, 자그마치 4년 동안 휴전협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4년에 끝인 휴전협정 끝에 너무나 이렇게 어이없게 일본이 요구를 하니까 이 휴전협정이 결련되고, 4년 뒤였던 1597년에 다시 한 번 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유년에 일본이 다시 침략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유외란이라고 부른다. 정유재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휴전협정을 맺는 이 4년 동안에 우리는 이제 군사력을 정비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엄청 깨졌잖아요. 그렇죠?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고 다시 반격하기는 했지만 그 과정까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군사력이 약했구나라는 것을 선조가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전이었던 4년 동안에 군사력을 다시 재정비하기를 시작을 해요. 자, 군사력을 재정비하면서 가장 열세였던 무기 중에 조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은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와 포르투갈과 주로 거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가져온 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총을 주력 부대로 훈련받았던 부대가 외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 조총이 있다면 우리도 조총을 만들어서 조총을 쏠 수 있는 부대를 훈련을 시키자. 그래서 조총을 쏠 수 있는 부대를 포수,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칼을 들고 나와서 싸우는 살수, 그 다음에 화살을 쏘는 사수, 이 세 가지의 병사를 가리켜서 삼수병이라고 부르고, 이 삼수병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있었으니 그 훈련소를 훈련도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군사력을 정비하기 위해서 훈련도감을 마련을 해서 여기서 이제 군사력을 재정비하는 노력을 펼쳤고요. 자, 그 다음에 군사체제를 바꿨습니다. 소고군 체제라는 것을 새롭게 도입을 하게 되어요. 자, 그러면은 소고군 체제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소고군 체제를 도입하기 전 비포와 소고군 체제를 도입한 이후인 애프터를 비교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양반들과 노비들은 군대를 가지를 않았어요. 양반들은 양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대에 갈 의무가 있었지만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또는 관료, 관직을 갖고 있었다는 명목으로 양반은 군대에 가지 않았고, 노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인에 소속되지 않고 물건 취급을 받았던 최하위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반과 노비들이 군대를 가지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큰 부대, 성을 가리켜서 영, 이 영 안에 군 부대를 진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영과 진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을 그 지역 사람들이 스스로 그 성 안에서 지키는 체제를 진관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5세기 때에는 그 지역을 그 지역 사람들이 지키는 진관체제였다면, 16세기로 넘어오면서 재승방약체제라는 걸로 바뀌어요. 재승방약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세기 진관체계는 각 지역에 이제 진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지역 진을 이제 스스로 지키는 구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부 해적들이라든지 여진족이 소규모로 침략을 했을 때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점이 있었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대규모로 침략했을 때 막 몇천 명, 몇만 명이 한꺼번에 침략을 했을 때 이 진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진이 무너진다는 단점이 있었죠. 자, 그래서 16세기로 접어들면서 재승방약 체제로 바뀌는데 전쟁이 빵 터지면 정부에서 정해놓은 지역으로 각 지역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됩니다. 한 덩어리로 모여서 정부에서 파견한 장군이 이 지역 사람들을 이끌고 대규모로 침략한 병사들을 이제 방어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자, 그런데 16세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군역의 요역화뿐만이 아니라 토지를 잃어버린 이제 백성들도 많이 늘어나서 세금 체제가 살짝 붕괴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군사력이 약화됐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군사력이 약해져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군사력을 임진왜란 와중에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양반들과 노비뿐만이 아니라 양반, 중인, 상민 할 것 없이 전부 다 정규군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분 제도를 전부 다 군사에 갈 의무를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영과 진으로 나눠진 군사 체제를 5개로 나누게 됩니다. 영사, 초, 기, 대라는 군 부대를 이제 세분화시켜가지고 조직적으로 이제 운영하고자 했던 제도가 바로 소고군 체제였어요. 그러니까 영사, 초, 기대는 다 몰라도 됩니다. 영진 체제도 다 몰라도 되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진관 체제도 몰라도 돼요. 재승방역 체제도 몰라도 됩니다. 그냥 원리만 알면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노비가 정규군으로 이때부터 이제 소속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소고군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물건에 불과했던 최하층인 노비층도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규군으로 편성됐다라는 사실 자체가 일단은 노비한테는 신분 상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 갈 의무는 자유민한테, 즉 양인들, 자유를 갖고 있는 양인들한테만 주어진 권리였는데, 특권이었는데, 노비한테도 소고군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군사에 갈 의무가 생기면서 노비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위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임진왜란 도중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소고군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군사력을 재정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휴전협정이 파기가 되면서 1597년에 다시 한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명연합군의 반격으로 휴전협정이 맺어졌지만 결국에는 1597년 정유년에 한 번 더 일본이 침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때 마찬가지로 명나라와 우리나라의 연합군이 활약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바다에서는 순신이 형님이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량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량해전에서 큰 승리를 이제 거두게 되어요. 자,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때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도요토미가 사망하자 결국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진 일본이 결국에는 철수를 감행함으로써 임진왜란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이순신이 이제 명량해전에서 이제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쏜 총탄에 맞아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는 명언을 남겼던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길고 길었던 임진왜란이 결국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임진왜란이 가져온 결과는 실로 어마어마한 거였는데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임진왜란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의 가장 중심에 있었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국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가 너무나 황폐화됐습니다.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산에 있는 나무들도 전부 다 불타고, 농작물을 키우고 있었던 밭들도 전부 다 새카맣게 타버려서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무엇보다도 사망자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8년 동안에, 7년 동안에 이제 전쟁을 겪다 보니까 6년인가요? 92년부터 98년까지 6년 동안이네. 6년 동안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모든 문화재, 모든 자료들도 전부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불에 탄 자료 중에 누가 얼마만큼의 땅을 갖고 있는지를 적어 놓은 토지 그 대장이 있었는데, 그 토지 대장을 가리켜서 이제 양안이라고 부릅니다. 그 양안도 불타서 없어지고, 어떤 마을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적어 놓은 것을 호적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불탔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이후에 어느 마을에 누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으니 얼마만큼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는 데이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재정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국토가 황폐화 되었고, 이에 따라서 재정난이 찾아왔다. 이 재정난에 따라서 이제 뭐 양안이라든지 뭐 호적이 소실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 끝에 사망자 숫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농민들이었는데, 농민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입장에서는 운영이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한 세금을 정부는 어떻게든 충당을 시켜서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머리를 굴린 거죠. 납속책이라는 정책을 새롭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돈을 주고 관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고 관직을 샀을 때 임명장을 주게 되는데, 그 임명장에 이름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관직을 사면은 임명장을 주는데, 그 임명장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비어 있는 임명장을 가리켜서 공명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납속책을 실시를 하면서 공명첩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돈을 모으고 있었던 상민이라든지 평민들 또는 노비들이 돈을 주고 관직을 사다 보니까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분제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임진왜란 이후였어요. 그래서 납속책을 실시를 하면서 신분제도가 동요하게 되었다. 흔들리게 되었다. 신분제도가 동요를 하면서 이것이 조선 후기의 신분질서의 동요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토가 황폐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도 불에 타서 없어졌는데, 왕이 살고 있었던 경복궁이 임진왜란 때 불에 타서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주의 불국사도 이때 당시 불에 타버려서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주에서 볼 수 있는 불국사는 이제 조선시대 때 다시 복원된 불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불국사가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책을 기록하고 저장해 놓은 것을 사고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4개의 사고 중에 3개의 사고가 이제 불에 타서 없어지는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인질로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을 도공이라고 부르고요. 성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일본으로 이제 인질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의 피해를,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을 패배한 이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이후에 이 히데요시의 바톤 터치를 받은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오늘날 일본의 수도였던 도쿄를 이때 당시에는 에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에도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 정권을 다시 수립하게 되는데, 이 군사 정권을 막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부를 에도 막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군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에 걸려서 죽자 이에 바톤 터치를 받았던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지역을 중심으로 군사 정권을 수립하게 되면서 이 에도 막부 때 일본이 엄청나게 문화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데리고 간 사람들 때문에 누구였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나 성리학자들이 이 문화 발달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공들이나 성리학자들이 일본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 일본에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에도 막부의 문화 발달에 지대한 공을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에다가 메이드 인 재팬하고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에다가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일본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는 좀 얄밉기도 해요.
우리 일제강점기뿐만이 아니라 오래전이었던 조선시대 때 이렇게 우리나라의 도공들이나 성리학자를 데려가서 또 혜택을 받았다. 자, 그 다음에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원군을 도와줬죠. 군대를 보면서 파병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명나라가 시름시름 앓기를 시작을 합니다. 너무나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일본과의 전쟁이 길었기 때문에 명나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명나라도 군사력이 약화되는 상황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자, 명나라,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남쪽에 있었던 일본이 서로 전쟁을 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우리나라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싸우는 중간에 한쪽 구석에 있었던 여진족은 팔짱을 끼면서 하하하 하면서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사이에 자기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력을 유지시키고 더 강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명나라가 군사력이 약화가 되니까 호랑이 이빨이 빠진 겁니다. 명나라랑 조선의 힘이 약해졌네. 임진왜란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군사력을 모아서 저 대륙으로 한번 우리가 진출을 해봐? 하면서 얘네들이 나라를 건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진족이 세운 나라를 후금이라고 부릅니다. 여진족이죠. 이 여진족,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여진족이 군사력을 급격하게 키워서 결국에는 명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후금이 명나라를 이기고 청나라를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급격하게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국제정세가 이렇게 빠르게 변동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조선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대외관계 와중에 일본이 침략해서 전쟁을 겪었던 임진왜란에 대해서 배경과 전개 그리고 결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병자호란과 이제 정묘호란이 일어났던 여진족과의 전쟁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그 설명에 앞서서 그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였던 붕당 정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붕당 정치는 오늘날 정치와 마찬가지로 당을 결성을 해서 같은 학파, 같은 친구들끼리 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한다라는 뜻으로 붕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붕당 정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호란, 즉 오랑캐로 여겼던 여진족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어떻게 우리가 겪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사화 때입니다. 사화는 살인파가 4번에 걸쳐서 피해를 입은 사건이죠. 그래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4번에 걸친 살인파의 피해를 입은 정치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훈구파를 몰아내고 살인파가 정치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원동력 중에 2가지가 바로 서원과 향약에 있었죠. 계속해서 제자를 배출을 해내니까. 자, 살인파가 본격적으로 정치에 등장했던 시기가 바로 선조가 왕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근데 선조 때 무슨 영문인지 한 덩어리였던 살인파가 동인과 서인이라는 붕당으로 분열이 되게 되어요. 그 원인이 되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이조 전랑직을 누가 할 것인가, 김유원이라는 사람이 할 것인가, 또는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할 것인가에 따라서 두 파로 갈라지게 돼요. 근데 이 김유원의 집이 동쪽 경상도 지방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정치 세력을 껴서 동인, 그 다음에 심의겸의 집은 경기도 지방 서쪽에 있다 보니까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서인이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그 세력 근거지를 어디에 두고 있냐, 어느 방향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동인과 서인으로 나눈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조 전랑직이라는 관직 때문에 그래요. 이 이조 전랑은 1품에서 이제 18등급까지가 있는데 5등급에서 6등급 정도 되는 그렇게 고위 관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 이조 전랑직이라는 관직 자체가 과거 시험에서 합격해서 올라오면 그 3사의 관리를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라는 이제 왕이나 신하들을 비판하고 정치를 관여할 수 있는 그런 3사의 신하들을 뽑고 배치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등급은 낮지만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직책이라서 이것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세력으로 갈라지게 된 거죠. 그 갈라진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척신정치, 청산문제 때문입니다. 이 척신정치는 외척 가문, 그러니까 왕이 어리거나 능력이 없을 때 왕의 외갓집 가문 사람들을 외척 가문이라고 부르는데, 이 외척 가문이 대신 통치를 하는 것을 척신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화였던 을사사화 때 윤임 라인과 윤원영 라인, 그러니까 대윤과 소윤일파, 왕족 간의 싸움에서 살인파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을사사화였죠. 그래서 이 왕족과 왕족, 즉 왕의 외갓집 가문 사람들끼리 싸운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선조이다 보니까 이러한 싸움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선조 입장에서도 국가가 빠르게 안정되길 바랬는데, 그 척신 정치를 겪었던 왕족들의 외갓집 가문 사람이 바로 심우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우겸을 선조는 이조전랑으로 뽑고 싶지 않았겠죠. 외척 가문 사람이다 보니까, 척신 정치의 잔재다 보니까 이 척신 정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것이 논의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심우겸이 포함되어 있는 서인보다는 동인 측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 실세가 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것이 그때 당시 실세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동인들이 서인들보다 훨씬 더 나이가 젊었어요. 서인은 이제 기존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던 세력이기 때문에 선조 입장에서는 기존에 나이가 많은 신하들보다 새롭게 자기에게 충성을 바칠 만한 젊은 신하들을 더 원했던 거죠.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젊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동인들한테 더 힘을 실어주다 보니까 동인이 선조 때 실세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이러한 한 덩어리였던 동인층 안에서도 또다시 북인과 남인으로 정치 세력이 갈라지게 돼요. 자, 그 갈라지게 된 중심에는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은 원래 서인에 소속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서인을 배신하고 동인으로 가서 정치에 가담했던 인물이었어요. 왜냐면은 실세가 동인한테 넘어갔으니까 서인에 있으면은 자기의 정치 꿈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막상 동인에 들어가니까 자기의 정치 스타일이랑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조직을 결성을 했는데, 그 사조직이 바로 대동계라는 조직이 있어요. 자, 이 대동계라는 조직은 힘이 센 노비들이나 이제 평민들을 모아서 군사훈련도 시키고 칼 훈련도 시키고 활쏘기 행사를 펼치면서 하는 사교 모임 클럽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대동계로 알려진 사교 클럽이 굉장히 세력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곡창지대였던 전라도 지역을 약탈하러 왜구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 이 대동계가 왜구를 아주 손쉽게 군사력을 동원해서 물리쳤다라는 기록도 남아있을 만큼 대동계의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여립이 대동계를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정여립의 이제 스승님이 이이라는 사람, 5,000원짜리 나와 있는 율곡 이이인데, 그 이이가 요 서인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인 출신이었던 이제 이이가 가만히 이제 국가 정세를 살펴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올 기미가 보이자 그때 당시 왕이었던 선조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10만 명의 군대를 빠르게 양성을 하십시오. 지금 일본을 보니까 군사적인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라고 요구를 했지만 서인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의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스승님이 못다 이룬 꿈을 내가 고향을 통해서 군사력 조직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꿈을 꿔서 정여립이 고향으로 내려가서 대동계를 결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세력을 갖고 있는 대동계를 만약에 내가 선조라면 왕의 입장에서 이거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저 친구가 혹시 세력을 모아서 나를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닐까? 라고 충분히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서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을 배신 때리고 동인으로 몸을 담았던 사람이 정여립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정여립을 체포해 와서 어찌된 영문인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정여립을 체포하게 되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실제로 정여립이 서인 출신이었던 정철이라는 사람이 정여립을 체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철이 이제 특검 수사팀으로 정여립을 체포하러 파견이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다가 정여립을 가뒀는데 그 옥사 중에 정여립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정여립이라면 진짜 내가 모반 사건을 일으키지 않았고 내가 군세력을 모을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냥 사교 클럽이다, 결백하다 라면 굳이 죽을 이유가 없을 텐데 감옥에 있는 와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니까 결국에는 내가 군대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꼴밖에 안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여립이 감옥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때 정여립을 감쌌던 사람들과 정여립을 강하게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진 겁니다. 자, 이때 정여립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감쌌던 사람들이 동인 안에서 북인들이었고, 이에 반면에 정여립은 모반 사건이 맞다, 정여립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 중이었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남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여립을 중심으로 같은 동인층 안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또 이것을 조사했던 정철이 또다시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걸 건저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선조가 나이가 들었어요. 선조가 나이가 들어서 다음 후계자, 다음 왕할 세자를 책봉을 해야 되는데 정식 세자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게 세자가 누가 있었냐면 선조하고, 노란 색깔로 표시할게요. 선조하고 이제 노란 색깔이 아니에요. 그냥 하얀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선조하고 후궁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광해군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식 왕족과 왕족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자로 책봉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정식 세자가 출산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선조는 나이가 이미 들어버렸죠. 그래서 정철이 뭐라고 요구하냐면 선조한테 지금 선조 당신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당신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광해군을 빨리 세자로 책봉을 하십시오 라고 정철이 주장을 해버려요. 이것을 건저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조 입장에서는 완전 어이없죠. 자기가 그래도 나이는 들었지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한테 정철이 직접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철 입장에서는 서인이었기 때문에 이 동인한테 빼앗긴 권력을 이 광해군을 중심으로 다시 권력을 되찾고자 그걸 노렸던 겁니다. 광해군을 중심으로 서인들의 권력을 다시 되찾으려고. 근데 선조 입장에서는 괜히 미움만 산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데 직접 왕에서 물러나고 자기 아들한테 왕을 주라는 말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서인이었던 정철을 이제 정계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자, 이때 정철을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북인이고 정철을 감싸 안았던 사람들이 남인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정철은 비록 선조한테 미움을 샀지만 죽음은 면할 수가 있었어요. 좌의정 위치였는데 좌의정에서 그냥 면직만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여립 모반 사건에서 정여립을 비판하고 정철을 감쌌던 남인들이 실세를 잡았을 때 하필이면은 임진왜란이 1592년에 터진 겁니다. 자, 임진왜란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죠. 첫 번째 이순신의 활약이 있었고, 두 번째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의로운 병사들이었던 의병들이 각 지방에서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겁니다. 자, 이때 요 의병도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바로 전직 관료하고 승려 또는 살인파였는데, 이 중에서 이제 전직 관료가 이때 정치에서 쫓겨났던 북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전쟁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악화가 되자 평양까지 치고 나가려고 하자 선조가 의주로 도망을 갔었죠. 의주로 피난 가고 분조 정책으로 광해군은 남아서 왜군의 북진을 방어하는 노력을 펼쳤죠. 이때 광해군하고 같이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전직 관료였던 북인들이었던 겁니다. 의병으로 활약했던, 의병들이 이끌었던. 그래서 임진왜란이 종료한 이후에 광해군이 결국에는 세자로 책봉되어서 선조의 바톤 터치를 받게 되는데, 광해군이 정치에 임하면서 실세는 광해군과 함께 싸웠던 북인들이 가져가게 된 거죠. 자,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 전쟁이 끝난 이후이다 보니까 빠르게 나라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전후 복구 사업을 펼치면서 불에 타서 없어졌던 토지 대장인 양안이라든지 또는 호적을 다시 복구하는 사업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세금을, 각 지방의 특산물을 세금으로 거둔 것이 공납이었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특산물을 바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농민들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바칠 수 있는 쌀로만 세금을 거두라고 통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특산물을 쌀로 대신 거두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을 대동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복구하면서 대동법을 새롭게 실시했는데 광해라는 영화를 잠깐 보면서 이 대동법이 나와 있는 파트를 잠깐 감상을 하고 넘어가시죠. 저기 호판, 예, 전하. 내 분명 대동법을 실시할 방안을 마련하라 했을 텐데. 전하, 하루아침에 결수대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주들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사옵니다. 그들 또한 백성이온데 어찌 차별을 두겠나이까? 땅 10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0섬을 받고 땅 1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1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요?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 쌀 1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오. 도부장은 죄인을 대령하라. 저자는 강원도 현감으로 양민들에게 고리를 챙긴 관리요. 저자가 챙긴 고리를 어떤 놈한테 갖다 바쳤는지, 그걸 받아 처먹은 놈은 또 어떤 놈한테 갖다 줬는지 내가 저놈의 주리를 들어 그 전모를 밝혀야겠소. 대신들 중 누가 저자의 고리를 상납받지 않았다 자신할 수 있어? 오판, 예. 공납을 독점하여 높은 고리로 이익을 취하는 자 즉각 엄단토록 하시오.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형판, 예, 전하. 각 관아는 곡간을 열어 취한 쌀과 포목을 양민들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하시오. 예, 전하. 그대들에게 명하오. 대동법을 즉각 실천토록 하시오. 이를 방해하거나 어지럽히는 벼슬아치가 있다면 국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터이니 모두 유념하고 실천하길 바라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광해군 때 사건이 하나가 터지는데 이 광해군에 동생이 생기게 됩니다. 그 동생이 누구냐면 영창대군인데요. 이 영창대군은 누구냐면 이 선조가 임진왜란 도중에 임목대비라는 왕비 사이에서 아들을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 임목대비와의 사이에서 영창대군이 출산이 되게 됐는데 임목대비는 왕족이죠. 그래서 선조하고 임목대비, 왕족과 왕족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영창대군이기 때문에 이 영창대군이 살아있는 이상 광해군은 더 이상 왕할 명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미 왕은 됐죠. 근데 영창대군은 살아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영창대군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정치가 뒤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유배를 보내게 되냐면 강화도로 유배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9살짜리 영창대군이 그 강화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되게 잔인한 방법으로 광해군이 영창대군을 죽이게 됩니다. 방에다가 문을 걸어 잠그고요. 방에다가 계속 불을 떼는 겁니다. 쪄 죽이는 거죠. 이제 음식도 주지 않고 그냥 방에다가 가둬놓고 그 방에다가 계속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9살짜리 그 어린 영창대군이 계속해서 방 바닥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까치발로 안창살을 붙잡고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밥을 못 먹으니까 지쳐 쓰러져서 죽었는데 나중에 문을 열어봤더니 그 영창대군의 왼쪽 갈비뼈까지 뼈가 다 타 들어갈 정도로 그 방 안에서 타 죽은 모습을 보게 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창대군을 이제 죽이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배다른 동생을 죽이고 자 그다음에 영창대군의 어머니였던 임목대비도 결국에는 폐위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를 죽이고 어머니를 비록 배다른 어머니지만 다른 어머니지만 친모가 아니지만 어머니를 폐위시켰다라는 걸로 해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폐모 살제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폐모 살제 사건이 이제 광해군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광해군이 즉위를 했을 때 여진족이 세력을 키워서 여진족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설하게 돼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줘서 군사력이 약해졌던 명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군사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던 것이 명나라였기 때문에 명나라가 우리나라한테 거꾸로 이제 원군을 요청하게 돼요. 임진왜란 때 우리가 너네 도와줬으니까 이번에는 후금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명나라 좀 도와줘라, 군사력을 좀 보내줘라 라고 우리나라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광해군은 고민에 빠지게 돼요. 만약에 군사력을 보내게 되면 이제 막 임진왜란에서 이제 막 전후 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전쟁의 구렁텅이에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그렇자니 또 명나라의 요구는 들어줘야겠고 명분은 지켜야 되고 이 둘 사이에서 광해군이 이제 머리가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강옥립이라는 중국어를 잘하는 외교에 실적이 있었던 강옥립이라는 사람을 장군으로 임명을 시켜요. 그러니까 중국어에 능통했던 거죠. 그래서 강옥립한테 그러는 겁니다. 너가 적재적소에 명나라하고 후금 사이에서 명나라의 명령을 일단 따르라. 전쟁터에서 후금과 싸우는 척 하다가 후금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항복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서적으로는 맞지 않죠. 근데 명나라가 후금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명나라가 힘이 약해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불을 보듯 뻔한 전쟁이긴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명나라를 섬겨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상황에 맞게 유들있게 유연하게 대처해라라고 광해군이 강홍립한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 외교라고 해서 이 외교 정책을 중립 외교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요 2번 폐모살제 사건하고 3번 중립 외교 정책을 꼬투리 삼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인들이었습니다. 자, 서인들은 나이가 동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정통 살인파였던 거죠. 4대 명분, 성리학적 질서,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을 영원히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명나라도 섬기고 오랑캐였던 후금도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한 명이 두 명의 임금을 섬길 수가 있냐,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중립 외교를 비판을 했고, 또 어떻게 비록 배다르지만 다른 라인이지만 어떻게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형제를 죽일 수가 있냐, 이 폐모살제 사건과 중립 외교 정책을 본격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결국에는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인조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이 서인들의 사건을 가리켜서 인조 반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국에는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요, 인조가 왕으로 즉위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립 외교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 광해의 영화였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장면을 보고 넘어가죠. 명황실 앞으로 은장 대소합하여 74 공품으로 흑칠목통유에 13개 품목을 준비하여 싸웁니다. 사신 강소성에겐 금 한관과 족자의 은장을 입혀 예를 보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경의 뜻대로 하시오. 군사는 기마 500두에 궁수 3천, 기병 1천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토록 하겠사옵니다. 병사 2만을 착출한다면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데.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다음은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려 40, 황세조 150호, 백세조 150호, 체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관은 적어라. 명이 두려워 이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과는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 주시길 소원한다. 전하, 사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우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사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이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었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사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자, 그래서 인조반정 이후에 이제 인조가 왕위를 즉위하게 되었고, 인조반정을 주도했던 서인들이 이제 인조 때 실세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인들이 인조와 함께 정책을 잡자마자 명나라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오랑캐였던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으로 정책을 변환시키게 돼요. 이 정책을 가리켜서 친명 배금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배금 정책의 일환으로 아직 전쟁 중이에요. 후금하고 명나라 사이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 와중에 지금 인조가 인조반정으로 등극을 한 거죠. 자, 명나라의 장군 중에 모문용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모문용이라는 장군이 우리나라 요 지역을 철산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철산지역에 명나라 군대를 이끄는 모문용 장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우리가 땅을 내줘요. 그렇다 보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빈정이 상한 겁니다. 지금 후금은 중국 명나라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조선이 떡하니 명나라 편에서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그 뒤통수를 조선이 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 명나라랑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던 요 인조를 포함한 서인들의 정책에 매우 불만을 품고 있었던 상황이고, 또 이괄이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 이괄이라는 사람은요, 요 인조반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1등 공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인조반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인조가 자기한테 상을 줄 줄 알았는데 찬박대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뿔나서 이제 난을 일으킨 것이 이괄의 난이었어요. 그래서 이괄의 난은 결국에는 진압이 되어서 살아남은 이괄과 이괄을 따라갔던 강훈익 장군들이 전부 다 후금으로 가게 됩니다. 후금에 가서 그러는 거죠. 지금 조선이 난리가 났다. 지금 명나라랑 손을 잡고 너네 나라 금나라를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러니 저 조선을 어떻게 좀 처리해달라라고 이괄이 이제 후금한테 꼬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에는 여진족이었던 후금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건을 가리켜서 1627년에 정묘년에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사건을 정묘호란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진족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을 때 이 여진족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사력이 이미 우리나라도 약해질 대로 약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인조가 피난길을 떠나냐면 강화도로 피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기에서 조약을 맺어서 형제관계를 체결하고 이제 우리나라랑 화해를 하고 전쟁은 끝났어요. 그게 바로 이제 정묘호란인데, 결국에는 이 후금이 우리나라와의 사이에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명나라와 싸워서 명나라를 이겨버려요. 그래서 후금과 명나라의 전쟁에서 후금이 승리해서 명나라가 망하고 그 후금이 세운 국가가 중국의 청나라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후금이 세운 나라 청나라가 우리나라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더 이상 너네 나라랑 형제가 아니다. 우리가 그 큰 중국을 점령하고 명나라를 이겼기 때문에 너네가 그 전에 명나라를 임금님처럼 섬기지 않았냐. 이제는 우리를 임금님처럼 섬겨라 라는 것을 군신관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를 하자. 우리나라에서는 친명 배금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오랑캐를 섬길 수 있냐, 이거는 전쟁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과, 아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비록 오랑캐지만 청나라를 섬기자라는, 화해하자라는 입장, 두 가지의 정치 세력으로 서인 안에서 주전파와 주화파로 갈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전파는 전쟁을 주장하자라는 입장이었고, 그 다음에 주화파는 화해를 하자라는 입장, 두 가지 세력으로 갈라졌는데, 그 이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걸로 봐서 이때 당시 실세가 주전파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1636년 병자년에 한 번 더 이제 여진족이 침략을 했는데, 이때에는 정묘호란과 잽이 안 될 정도로 대규모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한 겁니다. 왜냐면 더 이상 이제 경쟁 상대가 없죠. 명나라도 이긴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군사력으로 우리나라를 침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얘네들이 기병 말을 타고, 말을 중심으로 주력 부대가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우리나라까지 내려오자 강화도로 피신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인조가 궁궐 가까운 데의 요새, 궁궐, 그러니까 한양을 지키기 위한 요새가 남한산성에 있었는데, 그 남한산성으로 대피를 해서 45일 동안 격렬하게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물을 마실 수 있는 식수도 결국에는 바닥나게 되고, 식량도 떨어져서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격렬하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항복선언을 하게 돼요. 그 항복선언을 어디서 했냐면, 오늘날 서울 지역의 남쪽에 삼전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삼전도를 조선시대 때에는 삼전도라고 불렀는데, 이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선언을 한 겁니다. 청나라의 황제가 앞에 앉아 있으면은 인조가 이제 무릎을 꿇고 청나라의 황제 앞에까지 이제 기어서 가요. 기어서 간 다음에 여진족이 전통적으로 부족과 부족과의 싸우면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상대방 부족한테 항복선언을 받는 풍습 중에 하나가 이마가 땅에 닿도록 3번 절을 하는 것이 항복선언의 특징이었습니다. 여진족에. 그래서 인조가 청나라 황제가 있는 곳까지 무릎을 꿇고 기어가서 땅에다가 이제 이마를 조아리면서 항복선언을 하는데, 그 항복선언을 할 때 이마가 땅에 닿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항복을 빨리 받아주는 풍습이 여진족 사이에 있었대요. 그래서 청나라 황제가 그러는 거죠. 땅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안 들리는데 더 크게 한번 땅에다가 박아봐. 인조가 머리가 피 범벅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땅땅땅땅 머리에 부딪히면서 아주 굴욕적인 사건으로 항복선언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삼전도의 굴욕사건이라고 불러요. 자, 항복선언을 했고요. 자, 이에 따른 대가로 확실하게 우리나라를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질로 왕자들, 2명의 왕자를 잡아가게 되는데, 인조한테는 2명의 세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현세자. 소현세자를 인질로 잡아가고, 둘째 아들이었던 이제 복림대군을 청나라가 인질로 잡아가게 되어요. 그리고 전쟁을 주장했던 주전파 신하들도 전부 다 청나라로 인질로 잡아가게 됩니다. 자,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9년 뒤에 첫째 아들이었던 소현세자가 인질에서 풀려나서 우리나라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인조가 왕이죠. 인조가 이제 9년 동안 인질 생활을 했던 소현세자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 네가 오랑캐들 사이에서 정말 수고가 많았거나, 그래, 너가 경험했던 청나라는 어떻더냐? 라고 인조가 물었어요. 그때 소현세자가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청나라에 갔더니 서양 세력들과 교류를 해서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천리까지 볼 수 있는 천리경도 있고요. 제가 스스로 종을 울리는 시계, 자명종도 있고요. 천주교라는 서학이라는 종교가 있는데 너무나 좋은 종교입니다. 라고 이제 아빠 앞에서 자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인조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인조 입장에서는 청나라한테 항복선언을 하고 굴욕적인 사건을 겪었던 왕이죠. 열불이 나는 겁니다. 뭐? 내 이놈! 하면서 옆에 있었던 벼루를 소현세자를 향해서 던졌어요. 이 벼루가 날아가서 소현세자의 머리에 딱 맞고 소현세자가 시름시름 며칠간 앓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역사 사실로 밝혀지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썰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보면 인질에서 풀려난 소현세자가 이제 갑자기 돌연사했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온 몸이 그 소현세자의 시신이 전부 다 새카맣게 변해 있고, 구멍이라는 구멍, 콧구멍, 눈, 입, 귀 모든 구멍에서 검은 물이 나올 정도로 독살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조선왕조실록 사원부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그 독살시킨 중심에 아버지였던 인조가 개입되지 않았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2년 뒤에 오게 되었던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이 소식을 들은 거죠. 내가 아빠 앞에서 잘못 말했다가는 누구 꼴 나겠다. 형이었던 소현세자처럼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복림대군이 인질에서 풀려나서 인조 앞에 갑니다.
아버지, 저는 인질로 있었던 11년, 12년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아빠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칼을 갈았습니다. 저 청나라 오랑캐 맞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을 모아서 물리칩시다 라고 주장했던 것이 복림대군이었어요. 인조 입장에서는 매우 반가웠겠죠. 그래, 네가 역시 효자구나. 그래서 인조 다음으로 바톤 터치를 받은 왕이 바로 복림대군이었고, 그 복림대군이 효자였던 효종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은 병자호란과 정묘호란이 왜 터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와중에 붕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또 그리고 앞서서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과 대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